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아무래도 최근까지 좀 많이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그 숨을 좀 고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들의 치열한 그런 앞다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내일이면 10월이죠. 10월장이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하는데요. 10월에 역사적으로 좀 변동성도 좀 있었고 그런데다가 대선도 이제 다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고 시장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될지 오늘 좀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흐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브리핑 뉴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만 상승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그런 가치주 혹은 배당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S&P 500보다 좀 더 컸죠.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2%대 악세를 보이면서 IT의 부진이 좀 나타났던 것이 나스닥의 악세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는 빛났습니다. 2.4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외에 제가 사실 하나 더 넣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 체계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가져올 10월의 어떤 이슈들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번 주겠네요. 그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플러스 전기차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잠시 후에 마지막에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단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PCE 물가 데이터죠. 그냥 물가 데이터 CPI, PPI면 그래도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PCE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연준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걸 또 바로 통화정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계속 연준이 얘기하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왔죠. 0.2만 떨어지면 연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호재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PCE 물가라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 그런데 개인 지출 측면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그 증가율이 확실히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 침체 우려를 확실하게 좀 지워내기는 어려웠었죠.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소비심리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0.1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물가도 떨어지고 소비심리도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골디락스를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사실 IT 빼면 전반적으로 잠시 후에 핀비즈 테이블 보시겠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이 초반에 첫 주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덧 그 이후 3주 동안 15거래일 동안 11거래일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가 좋고 지표가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S&P 500도 약보합권에 머무르니까 더 이상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것일까? 혹은 버블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총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빅컷,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그게 결국에는 또 통화정책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약간 좀 어감이 좀 다른 게 그냥 버블이라고 안 하고 버블 드림이라고 한 거는 약간 좀 어감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블은 거품인데 버블 드림은 어떤 버블 상황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지금 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꿈과 같은 증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약간은 좀 고점 논란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PER이 21.6배입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증시들이 21배를 넘지 못했어요. 특히 이게 금리 인하했던 시기들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21배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다가 2000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때 그 큰 버블이 한번 터졌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또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에 조금 멈춰 있잖아요. 뭔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의 힘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수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월이 또 변동성이 크다고 하네요. 아니 8월도 힘들었고 9월은 뭐 최악의 달이라고 하는데 10월까지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9월이 정말 수익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10월에는 과연 호재가 많을까, 뭐 악재가 많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일간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상승하는 그 기대감은 높은데 그래도 이 변동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셋에서 넥스테라 에너지, 퍼스트 에너지,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쉽게 말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뭐 유가 관련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AI를 필두로 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뭐 전체적인 에너지, ESS 이런 쪽까지 총 아우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뭐 고점, 변동성 이런 얘기를 왜 벌써 쫓이듯이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뭐 대선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도 조금 이번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간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라는 인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그런 게 있대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몇 대가 한 10대가량이 순식간에 갔다가 포탄을 싣고 갔다가 금방 다 포탄을 없이 빈 그 전투기가 다시 착륙하는 그 영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포탄이 총 9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2초 만에 한 집중 지역에 쏟아부었대요. 그러면은 정말 뭐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이 이 그 상황을 준비한 게 정말 뭐 한두 달 얘기가 아니라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의 동선을 계속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가차없이 폭격을 좀 한 건데, 어찌됐든 2달 전에 그 하마스의 수장을 이스라엘이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2달 만에 헤즈볼라의 수장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곳을 또 타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정말 뭐 일당백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뭐 미국이 조금 자제해라, 유럽에서 좀 자제해라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 이 헤즈볼라 리더의 죽음이 희생된 수천 명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지금 상황까지는 넘어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 그래도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뭐 전쟁 억지력이 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도 좀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직 뭐 국제유가의 큰 변동성이나 그런 움직임은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중동 간의 이슈가 신경 쓰이는 수준까지는 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10월의 변동성, 중동 이슈, 대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달에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 테이블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반도체, 그리고 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라이릴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만 신경이 좀 쓰이고요.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노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에 지수가 가고 시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IT, 빅테크, 반도체가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특징주로는 그래서 반도체 쪽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종목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해요. 엔비디아의 하락, 2%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웬만하면 자국 칩으로 좀 대체해라라는 공문이 하달됐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뭐 명확하게 오피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사실 그동안 갖은 공을 좀 들였잖아요. 중국의 칩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막아도 그래도 새로운 칩들을 개발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좀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도 뭐 주가가 2% 정도의 조정은 사실 최근에 단기 고점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인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점점 더 수렴되고 있는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 일단은 10월의 변동성 장세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고 있는지 미즈호에서 마이크론의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칭찬을 하고 있고 HBM에 대해서 언젠가는 SK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라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가의 흐름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는 롱숏을 선택할 때 내 생각에는 롱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미즈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겪었던 조정에서 이제는 조금 더 위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 환경이겠네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슬며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또 올렸다고 하니까 참 모건 스탠리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입니다. 이번 달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특히 이번 달 초반에 가장 이슈가 많을 그런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수요일에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웨드부시에서 굉장히 좋게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예상보다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얘기가 최근에는 계속 호재로 작용하는 게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주가는 좀 시간 나는 대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높으면 조금 실망도 클 것 같은데
텐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특징 주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특징 주라기보단 특징 섹터로 골라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니까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주목을 하게 되네요. 안 그래도 최근까지도 계속 좋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최고의 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AI를 비롯한 성장성도 알고 계실 텐데 또 주목하는 게 유틸리티 섹터는 원래 이런 성장성을 갖추기 전에는 배당주였잖아요. 배당도 주고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 10월 대선과 이런 지정학적 변동성이 있는 한 달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목표가를 넘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에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 전망해 보고요. 국내 증시 흐름까지 체크해 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9월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참 첫 번째 주에는 또 8월이 재개되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3주 동안의 흐름은 결국 사상 최고치로 다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살짝 또 숨에 붙인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의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우는 강했는데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가 일부 좀 차익이 나오면서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가 그쵸. 많이 나오니까 고용이 잘 나올까? 일단 이거 또 불안한 심리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첫째 주가 항상 고비가 되네요. 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특히나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 금리의 변화가 심한 주간이다 보니까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그 주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7월달에 그래서 매달 초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5, 6, 7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요번에 고용이 정말 나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애초에 좀 떨어졌을 때 좀 모아가자. 그리고 전 대선 이후에는 분명 좋은 증시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요거에 배팅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각종 그 데이터들 중에서 제가 본 거는 이제 GDP 나우가 지금 예상치가 3.1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GDP가 3.0이었고 이전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잠정치가 나온 이후에 GDP 나오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경제 성장률이 또 꺾이나 이랬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데이터가 3.0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 주부터는 예상치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겠구나.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번만 딱 25만 나왔죠. 네. 그 다음에는 23만, 22만, 21만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내려왔죠. 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실업률 그리고 뭐 실질 임금은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실업률 자체만 변동이 없거나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걱정했었던 요인들이 많이 사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B컷에 대한 확률이 더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경제가 일단 튼튼하게 되면
조금의 이런 좀 강한 금리 인하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유동성 부분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은 생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금요일 마지막에 우리 장이 끝날 때 일본 지수 선물이 급락한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일본봉 보면 다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끝났는데 일단은 일본의 지수 선물이 4% 이상 빠졌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러네요. 크게 영향을 네.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146, 7 왔다 갔다 하던 게 142까지 떨어졌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비컷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지표단에서는 괜찮아요. 지표단에서는 그렇죠. 사실 해도 상관이 네. 없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주가 움직일 땐 지수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기술주가 움직이지 못할 땐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미국장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랠리가 유지가 되려면 나스닥 중심으로의 그래야겠죠. 기술주들의 예. 강세가 나와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시가총액 1위부터 맞아요. 7위까지가 다 IT인데 당연히 기술주가 예. 세야 지수가 강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수급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분명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이제 힘에 붙이는 거 아니냐. 역사적 고점 나왔으니까 이제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언론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10월에 변동성이 올 수 있어도 뭐 대선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고점 논란도 있겠지만 고용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기술주에 대한 어떤 캐리 트레이드가 좀 더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애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비컷 부분을 조금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한번 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한 번만 뭐 25pp, 25pp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일단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 이 우리가 총선 이거 총재에 대한 선거 이후에 캐리 예. 트레이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커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가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본은 지금 안 돼. 이 상황으로 만약에 여론이 형성이 되고 네. 그쪽으로 투자자들의 기울기가 돌아서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증시는 굉장히 있고.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긴 건데 금요일에 어쨌든 일본의 지수 선물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에 총리가 이제 선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새롭게 이제 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 네. 그분이 어떤 뭐 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피력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분 자체가 엔화 강세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은 고이즈미. 네, 그분은 뭐 아시다시피 금리에 대한 강세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뭐야? 이게 갑자기 되려는 사람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럼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측 불허. 네,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니. 근데 일단 기조 자체는 엔화 강세에 플레이를 깔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긴 해야겠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완전 수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물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의 상황들은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엔달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국 수혜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에 어필이 좀 되고 있는데 종목들 안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강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중국 증시 자체가 지준율 인하를 상당히 여러 번 했었던 상황이고 예. 이번에는 규모도 컸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재정 정책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여파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도 이렇게 지표를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외국
에서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죠. 지준율 인하할 때마다 뭐야 이번에는 해야 되나? 네. 해야 되나? 왜냐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반응이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했죠, 포기하고 이제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증시 자체가 막 4%, 5%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뭐 그건 당연히 연속성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또 이제 이 휴장이잖아. 화요일부터 중국장 쭉 쉬니까. 그러네요. 또 소비 시즌이고 경기가 그러면 좀 살아나는 거와 맞물려서 이 타이밍이 전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또 휴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내수에 진작을 하면 내수만 좋아지겠나요? 밖에 나가서 보면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아지려나 보다. 얘네가 진짜 확실하게 뭔가를 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진동닷컴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 뭐 판도더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거를 조금 찾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주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밑으로 완전 이 밑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의 수급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수 관련된 부분도 뭐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20-30% 이상 올랐고요. 예. 뭐 알리바바나 뭐 바이두나 뭐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좀 더 간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달러의 악세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달러의 악세로 금값 최근에 정말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은값도 따라간다고 하고 코인까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금이랑 은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코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각각의 흐름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금은 이전 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2,7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은은 아직 안 됐거든요. 원래 은은 현물 따라가죠. 따라가기도 하고요. 현물상으로 보면은 키로당 200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155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일 거거든요. 또 중매 거래로 가시면 140에서 15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은은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면 신문에서는 은값이 오히려 금 ETF보다 뭐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아마 나오기 맞아요. 나오기 주말에 시작할 겁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이 올라가는 폭보다 은이 쫓아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상방 룸 자체도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 돈당 5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다 이게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돈당 31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시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은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은 은이 금보다는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 중매 거래 쪽으로 가시면 거래량이 진짜 거의 싹이 말랐습니다. 없어요. 물량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 현물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핫하고 또 이제 그게 있거든요. 원래 금이랑 은은 거래 수수료랑 세금이 세다 보니까 이거 뭐 사면 일단 기본적으로 15% 20% 손해로 보고 시작이야인데 이게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잊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책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인이 강하다라는 거는 기술주가 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정책적으로도 지금 양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 쪽도 그렇고 지금 코인에 대한 되게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 기간 이 코인 쪽에서는 이제 고래 물량이 좀 튀어나오면서 물량적인 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나온 지가 한 2달 정도 넘었고 지금 리플 같은 그런 이제 기타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ETF 승인 관련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그럼 당연히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좋게 되고 있고요. 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급등을 하고 관련 있지만 종목들. 뭐 비트코인 선물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이 PC 물가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지만 또 계속 생각하시는 게 이 기술주에 대한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안의 상황은 괜찮아도 이 바깥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10월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변동성, 불확실성을 유발할 재료가 총 2개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이야기 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얘기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그렇죠. 예. 이제 또 이 2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부통령 TV 토론도 예정돼 있다고 해서 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부통령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 뒤집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번 토론이 끝나면 이제 다음번 토론은 거의 없다라고 왜냐면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좀 많은 이 점유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느 쪽으로 결판이 좀 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TV 토론에서 사실 부통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이 좀 커지면 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들썩들썩 거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공통 분모에 있는 산업군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인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프라 쪽 이쪽은 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해당 쪽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이후엔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지만 그쪽은 주식이 주예요. 그래서 주식이 박살나게 되면은 노후나 이런 대비를 한 사람들이 은퇴로 다 주식 사놓고 나오는데 엄청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고위 인사들이 다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뭐 폭격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그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제 유가가 그렇게까지 그러게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민간 쪽에서도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서방 국가도 하지 마라 계속 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서로 자꾸 보복하면서 주요 인사들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반격을 안 하면 자기네들 이제 국가에 대한 체면이 완전 망가지는 거고 좀 이렇게 얻어맞고 그냥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복을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고 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또 이제 참전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시간 국제 유가 선물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동성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과연 그 중심을 잡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때 팔고 떠나야 되는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잘 맞아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빅컷을 또 한 차례 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바이 더 딥 좀 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더라도 네. 그 빅컷을 하더라도 이제 캐리 트레이드만 없으면 그렇구나.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보시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긴 그렇구나. 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깊이 정도만 좀 의사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도 2번이나 중간에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국내 증시가 그 또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쵸. 네, IT가 빠진 상황에서 오늘 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 사실 이제 좀 고점 논란이 있어서 빠진 게 있는데 뭐 사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미니 선물에 반영을 했는데 오히려 본장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38로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도의 상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물을 좀 땡겼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개장하고 나서 일본장이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은 좀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대신에 좀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야간 선물 따라서 플러스로 시작을 하더라도 전강 후약이 될 수가 있으니 그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일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장과 일본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엔 가장 핵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고용이 잘 나와버려서 이제 연착륙 쪽으로 아예 기울어 버리면
캐리 트레이드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죠. 달립니다. 예, 네. 그냥 달리기 때문에 미국 지표를 가장 중요시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심은 미국이고요. 변동성 재료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증시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예,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뉴욕 증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조금은 짧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국내 증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국장이 좀 쉬었습니다. 코스피가 0.9% 가까이 쉬면서 265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77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확실히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8원 60전 내려서 1318원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 일각에서는 1300원도 이탈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체 매크로적인 변수에 환시장의 움직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던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살리겠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 이제 시중 은행들의 이 부동산 금리 자체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환호를 했는데 국장만 쉬었고요. 심천 종합지수가 무려 5%의 급등 나왔고 상해 종합지수 2%대, 항생, 홍콩이죠 2%,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까지 2%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이 국장 안에서의 특징도 살펴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하고 거래가 되게 됐던 첫째 날 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방산 안에서 최선호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뽑았는데요. 5% 상승, 다만 오름폭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FN가이드가 하한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의 하한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최근에 그야말로 폭등, 4거래일 연속의 질주를 했었고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였습니다. 180% 올랐었는데요. 2거래일 연속 하한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큰 물줄기로 이 중국 소비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류주가 모처럼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 그 안에서의 대장 형제 엘리트가 17%, 화성 엔터프라이즈,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제히 온기가 퍼지면서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해운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골자는 이 임금 상승이겠죠.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이어질 거다. 그렇다면 해상 운임 올라갈 것이고 국내 증시 수혜주로서는 해운주 그리고 사료주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2년에도 한 차례 서부 항만에서 파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하루에만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그 적자를 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간다면 또 한 번의 급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물류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4%, 대한해운,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업,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주이고요. 급등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급락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원자재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를 만들 때 이 후판을 사용하잖아요.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주들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이 금요일에 수주 소식을 전해줬지만 낙폭이 가장 깊었거든요. 7%의 하락이었고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일제히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채 흘러갔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시장 안에서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메타버스주,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한 2년 전에는 메타버스주 정말 강했었는데요. 핫했었는데요. 어느새 좀 잠재워진 그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메타가 다시 한번 그 불씨를 지폈거든요. 지난 25일에 메타
개발사의 연례 컨퍼런스 커넥트 2024에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007 가방에 안경을 하나 가져왔는데 AR, 이 오라이즌이라는 안경이었습니다. 썼을 때 뭐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유튜브 영상도 시청 가능하고 뭐 영화나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뭐 젠슨항 CEO도 영상에 출연을 해서 오라이즌의 그 장점을 소개를 했다고 하죠. 메타에서는 이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정도를 메타가 이 AR, 메타버스에 공을 들이고 있고 안 그래도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만큼 힘을 쓰고 있는 쪽인데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라이언과 함께 MR 헤드셋, 이 메타퀘스트 3S까지 공개가 됐는데 메타퀘스트 3는 공개가 됐고요. 조금은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 쪽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한껏 모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너도 나도 AR 안경에 좀 힘을 쓰고 있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었지만 흥행에 좀 실패를 했었고 현재 스마트 안경 개발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직리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 구글 글라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고요. 스냅도 5세대 AR 안경 스펙터클스를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뉴프렉스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지금 FPCB 전문 제조업체인데 메타의 솔벤더 단독 공급사로서 메타퀘스트에 그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까지 출시가 된다면 그 생산 물량은 한 1,000만 대 수준으로 잡히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펀더멘탈 수요. 겠죠.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 상수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10,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일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저을까? 중국 경기 소비주.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 좀 강하게 매기가 쏠립니다.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게임까지 연결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확실히 힘이 강하죠. 아모레퍼시픽 이번 9월 달에만 22%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 어느새 30% 돌파가 됐고요. 외국인들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엔터주도 다시금 뛰죠. 잠시 후에 엔터까지 좀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까? 정말 길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연말 콘서트라는 그 모멘텀도 있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SM과 JYP 밸류업 지수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 어도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살아날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통해서 시장 안에서 핫한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첫 번째 아이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주인데요. 참 오랜만에 거론이 되는 쪽입니다. 돌아온 메타버스 이렇게 타이틀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돌아왔다고 보세요?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20년도 말부터 21년도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오라이언이 만약에 이제 불을 지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그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이 물려 있잖아요. 메타버스주에.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들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 이렇게 풀어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좀 이용을 해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좀 나오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비중 축소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좀 대안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라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일제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뭔가 매매를 해가지고 네. 수익을 보던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던 이런 전략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개개인에 맞춘 전략으로 메타버스주 당분간은 좀 시세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럼? 네, 아무래도 요 기대감이 오라이언 기대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좀 열려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 지금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랄까 조금 더 가볍게 지금 출시가 됐고 지금 메타가 이러한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 가격대라던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대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 반등이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요게 연속성을 좀 이어가면서 조금 더 시세를 줄 건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시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봐주신 거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이 아이템 공개됐을 때 이렇게 메타버스 주들이 갈 줄 몰랐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민감하다 이런 반증인 것도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 뉴프렉스 거론 많이 되고 있고 뭐 네. 맥스트는 정말 강했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아니 뭐 뉴프렉스랑 뭐 지금 다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매력이 부담이 있거든요. 없죠. 사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그때 비전 프로 나올 때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대로 사실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은 강한 녀석들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도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뉴프렉스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추가 시세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반등 세게 나오는 그런 좀 예. 대표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장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장 괜찮다 뉴프렉스. 네. 그럼 오늘의 탑픽도 뉴프렉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뉴프렉스는 아니고 사실 너무 소문이 많이 났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기술력이 확실하게 있는 그리고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AR, VR, XR 이런 쪽에 메인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라운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라운텍. 싶고요. 라운텍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인데 펜립스예요. 팹리스인데 이 반도체 설계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네. 그 구글 AR 글라스라던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쪽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 SO 시스템 온칩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 설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AR 글라스양 마이크로 LED 이 백플레인 웨이퍼 공급하는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기업인데 이제 이런 AR이라던가 VR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네. 사업이고 사실 여기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물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FPCB 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 네. 여기는 어쨌든 보면은 마이크로 LED 관련된 왜냐면은 글라스라던가 뭐 비전 프로라던가 이러한 쪽은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이 기업은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좀 최근에 네, 좀 강했네요. 올라오고 있는데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소화되고 추가적인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좀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설계, 팹리스 하는 업체고 마이크로 LED 쪽으로 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셨고 라운텍이 탑픽이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상승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노려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500원 정도 제시를 5,500원. 해드릴 거고 손절가는 4,2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거의 여기서 빠질 가격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눌렸고 네. 기술력 대비해서 진짜로 좀 뭐 물론 아직도 뭐 고평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예. 왜냐하면 실적 자체의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이 AR 글라스 시장이 이제 메타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네. 이제 너도나도 또 이런 제품들 만들어낼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텍 탑픽이었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200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노저울 타이밍 일지가 궁금한데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 공개가 또 하나 됐잖아요. 지준율 인하 관련한 키워드 안고 가는 종목들. 중국 소비주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때 사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특히나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많이 빠졌는데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네. 코스맥스도 그랬고 특히나 화장품 쪽이 좀 타격이 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했어요. 근데 경기 부양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이러한 실적이 실제로 안 나오게 되니까는 타격을 받았는데 네. 만약에 또 이번에 돈을 또 풀어가지고 또 이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안 좋게 나왔던 실적을 다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숨통이 트일지 안 트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실적에다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3분기 실적은 아니더라도 네.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겠네. 지금 중국에서 워낙 안 좋았는데 이보다 더 안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경기 부양책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진짜로 이제 회복되는 시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동안 빠졌던 것에 대해서 네.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 즉슨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상승이다, 반등이다라는 거네요. 네, 역시나 기대감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풀었다고 이게 갑자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화장품주들을 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 때 네. 뭐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수출 데이터 좋다라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막상 2분기 실적 나오고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지 보면은 다 중국 매출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안 좋네 하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 나오니까 이제 다시 세게 네. 반등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화장품 이야기 주셨는데 화장품으로는 시각이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중국 향 매출이 높은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자리 접근 괜찮나요? 네, 그동안 빠졌던 이유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졌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안 좋게 나와서 빠졌는데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실적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화장품주들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엔터는 저는 사실 엔터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시클리컬 뭐 이쪽이요? 네,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 뭐 엔터를 볼 거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눌림 나왔던 지난주에 눌림 나왔던 조선이라던가 엄청 차라리,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쪽 보시는 게 낫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의 영향으로 조선주들은 빠지고 네. 지금 뭐 소비주들은 올라오고 이런 식인데 엔터는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연말 콘서트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 대한 매출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티스트들의 최대 부재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부재가 많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고 지금 엔터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와 논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까지는 올해까지도 저는 회복이 글쎄요이기 때문에 엔터주를 볼 거면 차라리 다른 쪽 힘 있는 네. 섹터 쪽 공략하고 요거는 조금 내년 정도쯤에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터는 아직 탑픽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저는 탑픽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맥스. 역시나 많이 빠졌던 만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충격을 딛고 제가 봤을 때 3분기는 아니더라도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략하시기엔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가 탑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전략 이번 주 짧잖아요. 네. 어떤 스탠스 취해 볼까요? 사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뭐 여러 가지 변수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바이오, 조선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주들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예.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수급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또 그 블랙엘 지연에 대한 이슈로 또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수급 이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선이라던가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요거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눌림목 매매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종목 Y 오늘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휴일도 퐁당퐁당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고용도 발표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으로 오늘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퐁당퐁당 휴장이죠. 시장도 연휴가 있고 그리고 또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 흐름 살펴보면 뭐 테마성으로 상당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연휴를 앞두고 크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장기 스윙 종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수익성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블루엠텍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고 위고비 일정이 이제는 픽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멘텀 혹시 보신 건가요? 네, 위고비 일정이 픽스가 됐다라는 점, 이 점은 국내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스된 일정 전까지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품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 비만약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국내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대사질환 관련 쪽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2차 도매를 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블루엠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삭센다, 위고비 등 당뇨병 치료제 등 GLP-1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이후에 기술적으로 잘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기술적인 위치에 추가적인 반등 위치 이 세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수익성 면에서 이번 주 한번 노려보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말씀해 주신 대로 퐁당퐁당 연휴도 있고 확실히 좀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엠텍 위고비 일정이 이제 픽스가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또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겠죠. 주가 흐름상으로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뭐 중대형주 그리고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었던 대형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고당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2차 도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블루엠텍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대 터치를 하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23,000원,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400원이고요. 국내 증시 여러분들 다 이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정이 픽스가 됐다 혹은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항상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눌렸을 때 눌림목 관점으로 좀 대응하자는 전략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 역시 이번 주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하면서 픽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의 종목 픽은 그래서 KT 이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랜만이 아니죠. 사실 통신주 얘기하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은데 KT가 아무래도 증시 고점 논란 속에서 약간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릴 때 약간은 이제 슬슬 약간 힘에 붙인다, 고점 논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통신주는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KT가 주말 사이에 또 대형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동안 수조 원대 파트너십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를 또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KT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AI 모델, 보안 공공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협력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수조 원대라는 얘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이런 이슈 정도면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KT 외에 KTIS, KTCS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오늘장 움직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픽해 줄지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만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였어. 그런데다가 이번 주 퐁당퐁당 휴일이 있는데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퐁당퐁당도 알아들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하, 그런가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숙지를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만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반도체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어. 그런데다가 국내 증시 이번 주는 퐁당퐁당 휴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만 추천해줘. 이번 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끼어 있죠. 이럴 때에는 내수 관련주, 특히 유통 섹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련주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절 특수를 노려보는 거죠. 이번 주는 명절이 아니라 그냥 휴일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번 주는 그냥 휴일이군요. 그렇다면 연휴의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업종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여러 가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숙지를 해서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 안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은 블루엠텍, KT. KT는 제가 말했으니까요. AI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 얘기를 한 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이어서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금은 짧잖아요. 네. 이번 주에 휴일이 화, 목 있다 보니 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상 불확실성이 군데군데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복귀부터 해보자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수급은 들어왔어도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왜 국장만 이렇게 빠지나 싶었거든요. 글쎄 뭐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확실히 요즘에 그 오후장에 유독 좀 우리 시장에 좀 시황 변동이 조금 발생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오전장에는 좀 차분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돌변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된다는 쪽, 뭐 이틀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뭐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환율이 뭐 1,308원까지 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장중에 어떠한 변동성 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개선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쪽을 본다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에 이게 퐁당퐁당이라는 표현을 뭐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하루 장 열리고 하루 쉬고 하는 좀 그런 한 주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 효율에 대한 그런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월요일 아침이라 평소보다 사실 좀 도로가 막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히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오늘도 좀 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시장도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일단은 이전보다는 좀 가볍게 해놓자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좀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좀 잡고서 계속 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뭐 크게 유동성 효과로 뭐 반영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았지만 뭐 2차 전지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고, 이제 바이오가 좀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니까 조금 쉬는 뭐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 며칠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좀 중국 관련주 연속성이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 한번 더 따로 말씀드릴 거고, 뭐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뭐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쪽 섹터가 그동안 좀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의미는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거래일에 뭐 지수 자체가 뭐 오후장 들어서 좀 약간 뭐 이제 눌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제 유독 이제 뭐 바이오나 조선 이제 전력주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체감 지수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업종별로 온도차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방향성이 읽히지 않는 좀 그런 흐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이제 수요일, 내일부터는 또 10월 1일이 시작이 되고요. 수요일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9월 네. 어떻게 보내줄까요? 9월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9월은 일단 그 연준의 B컷이 있었고, 네. 우리 또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9월 초하고 이제 9월 하순이 좀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또 10월에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9월의 주요 좀 인덱스 현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수급도 그렇고 등락률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뭐 물론 오늘 뭐 약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9월 현재도 좀 약세로, 그러니까 7월, 8월, 9월도 좀 약세인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또 9월 하순에 좀 힘을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승부 쪽으로 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9월 하순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로 좀 전환되긴 했지만 6조 9천억을 팔았고,
다만 좀 9월 시장이 예상보다 좀 그래도 선전해졌던 측면은 그래도 기관이 모처럼 네. 뭐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방어에 나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확실히 9월 들어서 특징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모습이고요. 또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닥 쪽의 수급이 보다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의 업종을 보게 되면 자 전기전자 물론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금 뭐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월간 기준으로는 아직 좀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9월에도 여전히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9월 하순 들어서 대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바이오 쪽은 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좀 약진을 했던 네. 그런 모습인데 일단 9월에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2차 전지의 대약진이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9월 하순에 반도체가 좀 돌려 세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약진이 눈에 띄는 한 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반바지 주요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2등주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께 2등주, 중소형주, 키맞추기에 대한 공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은 그런 뚜렷한 그런 2등주군의 선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반격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힘을 내는 쪽에서는 좀 2등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9월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10월에도 이 논리가 좀 이어지는지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고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소형주, 2등주, 키 맞추기 네.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진짜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주요 흐름 짚어볼게요. 네. 그렇죠. 또 명색이 그래도 제도권 소속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의견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뭐 매번 뭐 나와서 소설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확률이 높은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촉이 왔다,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의 어떤 모든 현상들은 일단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9월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또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9월에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약진했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9월에 대형주, 중소형주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가 하락권, 근데 코스닥이 상승권, 그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따로 보더라도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이 눈에 나타나고 있죠.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중소형주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중소형주 쪽은 좀 기관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여기도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중형주군을 뭐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아직은 매도 기조인데 네. 기관은 지금 중형주나 이 소형주 쪽에 지금 매수가 좀 확실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번 달에 기관이 2조 2천억 정도를 샀는데, 근데 중소형주 비중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시장의 기조는 좀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는 이런 기조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월에도 이쪽에 일단 좀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쭈고 싶었어요. 네. 10월에도 이 키워드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계속해서 좀 중소형 단으로의 힘이 실릴까요? 일단은 근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좀 기관 수급 중심으로 중소형주, 2등주 키 맞추기 논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이제 됐었는데, 근데 9월 이제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네. 또 환율이 좀 개선이 이제 되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퐁당퐁당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수급상의 좀 추이를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관들이 한 일주일 잘 샀다가도 뭐 돌변하기도 하고 뭐 어제 샀는데 오늘은 팔기도 하고 좀 외국인은 수급에 좀 약간 편차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틀간의 순매수를 좀 외국인의 이제 그 어떤 좀 그 추세적인 어떤 좀 매수 기조로 판단했을 때는 10월 달에는 그래도 좀 이제 체크해 볼 수급상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환율 여건 개선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을 때 뭘 샀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반도체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럼 반도체를 샀다는 것은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아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짙어진다면은 다시금 1등주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수, 이제 코스피 매수 쪽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수를 보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다시금 반도체나 업종 대표주 쪽이 힘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관이 아무래도 이슈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업종이나 종목별로 수급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퐁당퐁당 좀 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0월 초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시세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수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네. 종목이나 업종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은 좀 지수와 연동되는 좀 상황에서 좀 낮은 쪽이에요. 아무래도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에는 요 두 가지 좀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뭐 좀 징검다리 연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기관 수급이 조금 더 시장에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퐁당퐁당하는 그 중간에도 매수를 이어주다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매수 기조가 확대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다시금 이제 업종 대표주나 1등주 쪽으로의 네. 바톤 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이 나오면 또다시 우리 투자의 네. 맛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새로운 소외주들의 반란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중국 소비주라는 키워드가 지난주에 제대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중국 소비주 좀 지속적인 관심 괜찮을까요? 일단 요 화면 좀 보실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네. 그 시점이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윗꼬리를 쭉 달면서 3천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시점이어서 중국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해 종합지수의 이 추세와 이제 동조화될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뒤로도 지금 이제 파죽지세로 지금 3천선을 돌파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거래일에도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조금 더 강한 쪽은 경기 민감주 쪽이었어요. 네. 롯데 케미칼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했고 뭐 호텔신라나 뭐 카지노주 같은 이런 소비주 쪽은 그보다는 좀 상승폭이 덜하기는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특징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와 경기 소비주 쪽 중국 관련해서 네.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민감주 쪽에 좌표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소비주 쪽에 좀 좌표를 찍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좀 추세적으로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주 쪽은 당장의 급등은 안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는 쪽에서는 소비주 쪽이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민감주 쪽은 기관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급 게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종의 좀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추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또 이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을 유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기관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외국인은 면세나 카지노 같은 소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자 시세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민감주 쪽이 더 탄력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수급이 그런 특성을 보면 단기적으로 좀 수급 게임에 집중을 하는 그런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은 단기 급등보다는 좀 추세적인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나 업종 대표주도 사겠지만 그 중에 이제 또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소비주 쪽으로의 좀 수급 유입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민감주 쪽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이런저런 어떤 좀 그 중국 대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갑자기 미국 쪽에서 중국 대리기라는 그런 어떤 돌발 이슈가 생겼을 때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소비주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리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흔들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는 그런 어떤 중국 관련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쪽에 민감도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경기 부양이라는 그 물이 들어오니까 민감주 쪽은 열심히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주 쪽은 그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적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 수급의 어떤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계속 좀 뻗어나가는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면 또 10월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의 중심에서 기관 수급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번 주는 그래도 퐁당퐁당 연휴가 있을지언정 경기 민감주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경기 소비주 쪽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민감주 쪽이 현재로서는 뭐 맞다라고 보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슴슴한 맛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소비주 소비주.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그럼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피해주, 뭐 후판 가격이 올라가서 조선주 수익성 악화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조선의 급락이 나왔고 최근 주가 자체가 네. 뭐 금요일이 아니어도 조선주들이 너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자리는 그냥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상반기에 많이 오른 섹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조선 너무 올랐죠. 예, 조선도 상반기에 뭐 많이 올랐죠. 물론 뭐 신조성가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하락의 지엽적인 요인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정 종목이나 섹터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이슈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투자의 맛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시장의 어떤 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늘 관찰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핫한 종목에 뭐 이렇게 문전성시로 막 이렇게 막 지금 안 사면 막 바보 될 것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가격이 슴슴한 쪽에서 아 저쪽에 좀 손님이 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라는 쪽에 대한 저는 그런 전체적인 판을 읽어드리는 쪽의 역할을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도 뭐 이래서 빠졌다 저래서 올랐다 하는 부분들은 되게 그 업종에 대한 지엽적이다. 지엽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해요.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조선주가 그래서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좀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지금도 가격적으로 올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지. 네. 제가 여기서 애널리스트들도 엇갈릴 수 있는 뭐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신조성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나 전망하는 것은 사실 제 영역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선주가 급락을 하니까 속이 상하셔서 뭐 일단 투자의 맛을 통해서 어떤 좀 조언을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못하는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왜 그 많이 오른 종목에 거기 자꾸 이렇게 얽매이셔가지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남들 다 해먹은 거는 과감하게 전 저리 뒤로 밀어놓고 항상 이제 순한 맛에서 네.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해먹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메뉴로 해먹을 수 있는 거, 우리의 레시피로 저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할 때도 바이오 2차 전지 잡고 시작하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 여기서 지금 사도 됩니까 하시면 전 거기서 또 오히려 제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있지만 또 새롭게 또 올라오는 쪽에 계속 제가 관찰하니까 그러니까 뭐 민감주나 뭐 소비주 뭐 중국 관련한 애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제가 관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엔터주가 바닥에서 꿈틀대면 그것도 끄집어 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의 맛 시청하신다면 저 아래에 있는 그렇지만 네. 올라간 확률이 높은 종목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거든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장 전략 어떻게 취해볼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은 네. 일단은 뭐 지난 뉴욕 증시를 리뷰를 해보면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가 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또 2차 전지 힘 받겠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좀 거슬리는 거는 그 지난 주말 또 역외에서 또 니케이 선물이 좀 4%대 급락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싶어서 오늘 이제 일본 증시가 좀 어떻게 개장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안 좋으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가 지난 주말에 또 좀 불거진 측면들이 네, 있고요. 맞아요. 여기다 이제 징검다리 연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일단은 시장을 열려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요. 이번 주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일단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관망의 스탠스로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